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또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모두가 자숙하고 또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좀 의자를 이렇게 좀 돌려서 편안하게 앉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식사하실 때는 제대로 앉으시더라도. 제가 세월문화재단에서 강의를 한 거는 이제 3번째가 됩니다. 여기 아마 자리를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었고, 지난해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또 만나 뵈었고, 오늘 3번째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기분도 들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자리만큼은 진솔한 저희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는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감성과 감동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칠 때 이 눈에 보이는 가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떤 것일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경제 발전, 뭐 건축물의 뭐 현상,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의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가치적인 거, 그래서 신앙이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하고 우리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여기 다 인천에 내노라는 지도층 인사시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럼 감동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무슨 막 탤런트적 기질을 가지고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의 본질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만큼 더 큰 감동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감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제가 살아온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잔잔하게나마 저희 진솔함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 정치 일정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나마 또 아주 편안하게 제가 그동안에 사실 얘기하기 좀 주저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다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인천시장이 된다는 것이 시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 평가받고 그 진솔함이 유지돼야만이 시장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인천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아쉬움이 있다면, 인천의 인천의 정신, 인천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의 얼과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오신 지용택 이사장님과 세월문화재단 가족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지난주에 이제 경선을 치렀습니다만, 안상수 후보가 경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에는 안상수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했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선을 치르면서 단 한마디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경선을 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안상수 후보님 또 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과연 뭔가, 오늘날의 정치의 불신이 뭔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정치인들이요 다 똑똑합니다. 다 화려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론에는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 하지만은 자신의 문제에 돌아왔을 때, 강론의 문제에 왔을 때는 다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사실 그거 하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깨는 것이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천에 있어서, 여기 지금 신하경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다 계십니다. 사실은 인천시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가 불가피하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니까. 선거를 통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있지만 시에는 여야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만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신하경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출중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로 잘 알고 있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성만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뭐 너무 또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뭐 정치 무슨 강연 같이 돼서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어떻게 이제 살아왔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뭐 조금 예를 들어서 거북하게 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은 많이 나무라 주시고 꾸짖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인천시장을 출마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제 인생에 살아오는 저 공직생활 30년을 넘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저는 동구 송림동 수도옥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95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소위 말하면 베이비 부머입니다.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소위 베이비 부머라고 했고 그 세대가 700만 명입니다. 이 세대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저희가 전 송림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만 한 학년이 1200명이었습니다. 여기 저 이기인 회장님이 제가 지난번에 인사 뵀더니 송림초등학교 1회 선배시더라고요. 89이신데 제가 1회 선배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 송림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생가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솔빈마을로 재개발이 돼서 없어지고 대신에 남아있는 것은 달동네 박물관이 남아있어서 제가 가서 상당히 그 감격적인 그 만남을 했습니다. 저는 송림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7남매 6번째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큰형님, 누님 두 분은 거기서 태어나셔갖고 일로 내려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7남매가 전부 송림입니다. 아마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셋이 다 송림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10명이라 뭐 모이면 넓은 바다 안고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유정보이가 인천시장 나올 것 같으면 부모님이 좀 전략을 잘못 짰다. 하나는 창녕도 보내고 하나는 송현도 보내고 하나는 서림도 보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송림초등학교에서 태어나서 또 선인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인천의 중학교가 10개 있었습니다. 왜 그걸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이 무시험 추첨 1회인데 이 구슬을 탁 굴려가지고 탁 내려오면은 그 이제 학교 배정받는 1회 세대인데 그때 구슬이 10개였습니다. 색깔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인천에 133개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122개예요. 초등학교가 240개나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뭐 굉장히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물포고등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을 제가 10년이 돼도 아직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논문 표절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제가 쓰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아직 학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바빠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살아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것은 제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수도꼭산에 태어나서 칡뿌리 캐러 댕기고 쑥 캐러 댕기고 또 조개 잡으러 댕기고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 아주 진솔한 삶의 현장에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사실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참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 학력을 쓰면은 제가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졸 이렇게 제가 썼었습니다. 제가 늘 평생에 이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그 자책감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서 시장을 할 때 제가 뭘 했냐면 여성회관 저거 할 때 그 한글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줄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4세인가?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졸 이렇게 쓴 게 평생에 제가 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정말 어머님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전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남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남한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어머님이 가르침이란 것은 저한테는 뭐 거의 신앙과도 같은 그런 입장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참 표를 다 못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제가 김포 군수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다 못하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요. 그때가 한 2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 이제 조의금이 이제 들어온 게 많았어요. 20년 한 장이 치르고 나니까 한 6천만 원이 남아서 제가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학재단을 만든 게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이 넘어서 저는 그것을 어머님께 조금 빚 갚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제가 김포 군수가 되니까 어머님께서 우리 형님 건설업을 합니다. 당부를 했어요. 김포에 못 하나 박지 말아라. 우리 형님 김포에 입찰 참여조차 한 역사가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저는 형님들도 고맙습니다. 민간업자가 수백억대를 하겠다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그건 다 어머님의 영향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저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경력이 화려하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성림초등학교 축구부 들어가서 운동 막 하고.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운동을 잘하는 편입니다. 제 별명에서 유세비오라고 그 당시 포르투갈의 유명한 에우제비오 있죠. 예, 얘도 짓고 여기 뭐 운동 잘하는 신학용 선배님도 계신데 예, 하키 선수도 하시고 뭐 다 잘하세요. 달리기 뭐 마라톤도 하고 골프도 잘 치시고 뭐 다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운동을 조금씩 다 해요. 제가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도 지냈습니다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는 뭐 공부 그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 안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그때 최초에 이제 직업도 가졌어요. 사실 우리 아버님은 피난 내려가고 그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옥산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렵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 아버님 내려가고 이제 그 중앙시장 거기서 이제 양복점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사진 보니까 뭐 안신양복점 그리고 옆에 기술보니 신용보니 이렇게 써놓은 그 간판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양복점을 하다가 또 송림동에서 또 고물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최초의 직업이 고물상 부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비교적 이렇게 뭐 조금 자랑 같지만 굉장히 수학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계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지금 고물상이라는 게 이게 엿장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엿을 팔면서 고물에다가 이제 그 고물상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면 집결을 해서 다 하루하루 계산해갖고, 제 기억이 500원 하루에 다 400원 많이 하면 1000원도 하는 거예요. 막 1000원 하면 지금 한 100만 원 한 것 같처럼 생각들 하고 있어요. 예, 그 최초의 직업이 이제 고물상 부사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1학년 때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는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지금 뭐 부모님을 다 여인 이런 입장이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전행정부의 전신 내무부 저기 이제 조건호 선배님도 계시고 다 합니다만 거기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해서 강원도청에 가서 또 사무관으로 첫 공직에 발을 내딛고 한 3, 4년.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제가 고시 합격하고 연수 다 받고 저는 제가 자원해서 장교로 지원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최전방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21사단에서 철책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이제 제가 비교적 이렇게 보면요, 아까 어머님 뭐 그다음에 군대 얘기 아까 논문 얘기도 그랬지만은 아마도 제가 그제 농림부 장관, 안행부 장관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두 번에 다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다 여야 만장일치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안행부 장관 할 때 저 박남춘 의원이 우리 안행위원이세요. 안행위원이신데 인사청문회 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바로 그 즉시에서 그날로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어머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땅 한 평 가지려고 생각해 본 역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저는 그런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한 가지만 가져라 그랬거든요. 저는 명예를 가졌고 제가 공직자로서 가질 걸 가졌어요. 제가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당한 거죠. 병역 문제 제가 차원에서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논문 그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아직 3년이 됐는데 아직 학위를 못 받았어요. 위장전임이라 기타 그런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나고 출중해도 도덕적으로 범죄이 되면은
그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결정적인 리더십의 하자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이 됐고 장관이 되고 그런 걸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해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또 내무부에서 그 당시 이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기틀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오늘날의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지방재정, 제가 좀 재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국에서 교부세과 2년 반을 하면서 지방재정 업무를 다루고 또 행정과에서 인사 업무를 다루고 그러고서 이제 경기도청 국장으로 발령받은 게 이제 35살 때입니다. 저는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최연소로 기록을 한 사람인데 그 내무부에 있을 때는 최연소 개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무부 개장은 도청의 과장들이 이제 가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경기도청에서 이제 35살 때 국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포군수로 36살 때 발령을 받아서 가고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는 임명직 시절이니까 뭐 제가 당연히 한 1, 2년 하다가 다시 내무부에나 청와대로 가는 건 뭐 거의 100%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심 없이 일을 했는데 저는 사실 김포에 그전에는 강화 갈 때 이렇게 거청 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김포에 갈 때 아는 사람은 경기도에 국장을 할 때 알았던 도의원 3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군수를 1년 하고 근데 한 1년 했는데 저한테 민성군수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그 30대 때 무슨 정치를 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고향 인천 서구청장으로 제가 이제 뭐 어디 고향 가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배려를 해줘갖고 인천 서구청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으로 와서 이제 막 16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순실을 하고 시청에서 회의다 참 재밌었습니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마치 제가 태어난 인천에서는 공직생활을 안 했는데 서구청장을 통해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도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천이 직할시가 되기 이전입니다. 경기도 인천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생기더구만요. 보통 이따가 가면 뭐 섭섭하고 하시면 잘 가세요 하는데 제가 구청장을 하는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그래도 서로 인간적인 관계로다가 위로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저를 감동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버스로 막 100여 명이 와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인천시에서 그날 회의가 있어갖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포에서 데모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데모대가 오냐고. 그때 신문에 무슨 레미콘 뭐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미콘 민원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좀 이상합니다. 뭐 민성군수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내가. 그건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저기 박종희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이제 경찰서장 했던 서부경찰서장을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오후 3시, 4시 돼도 이분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방법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상황실에 딱 있는데 뭐 이만큼 연방장을 쌓아놨어요. 이게 우리 민성우수 출마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 만에 4,000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죠,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볼 셈이니까 이제 돌아들 가시라고 겨우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그 후에 이 향후회장단, 재경, 김포 향후회장, 이 향후회장단이 저한테 왔어요. 다 지역별로. 향후회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사람을 내세워서
당연히 군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저한테. 우리는 유정복이 필요하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안정된 길을 가고 성공을 해본들 이런 경우를 만난다는 건 인생에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진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공직자로서 이렇게 요청하는 걸 제가 마다한다면 그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을 사표를 냅니다. 그게 6월 2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선거는 6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일 정도. 뭐 물론 정당에 가본 역사도 없고요.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선거 어떻게 치르는지 전 선거의 선자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시민들이 선거를 다 치렀어요. 그 당시엔 자원봉사를 막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권자 6만여 명 중에서 15,000명이 자원봉사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가 뭐 예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얻은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지현, 혈연, 학연, 정당, 돈, 오무에서 이룩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보도가 왜 안 되냐면 6월 27일 선거인데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갖고 뭐 그때는 모든 것은 다 기사가 될 수가 없죠. 그 당시 조순시장은 취임식도 못했습니다. 첫 서울시장이 취임식이 없는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뭐 제 자랑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제가 왜 인천시장을 출마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장관 된다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시민들이 열망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보답해야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감동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김포 지금 35만에 지금 이제 지하철 2공식 했지 않습니까? 한강로 고속화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35만 도시로 됐습니다. 당시 군에서 시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 힘으로 사실 이뤄냈습니다. 내무부에 있었던 덕으로 장관을 만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갖고 규정을 불문하고 시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지켜준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배님들도 다 계시고 정치인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조진영 의원님 국회의원도 계시지만은 정치는 10년 하면 피로감이 있는 거거든요. 뭘 했어 한 게? 적이 많이 생기고. 근데 20년간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탄핵 때 17대 총선 때 거의 새누리당 전멸이죠. 거기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저는 감동이었어요. 경기도, 인천 61석 중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게 저하고 한성구 의원 딱 두 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중무부 받게 됐냐면 특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탄핵의 와중에서 살아남았는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만약에 좀 생각했다면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뭐 제가 인연이 될 일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18, 19대 이렇게 됐는데 또 국회 들어가니까 전 뜻하지도 않게 박근혜 그 당시 당대표인데 저를 비서실장을 쓰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5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같이 모시고 있었죠. 사실 17대 대선 때도 비서실장을 하고 경선 비서실장이죠. 그다음 18대 직능총괄본부 본부장을 하고 또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을 하고 또 대통령이 되셔서 제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겪어왔어요. 근데 저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정말 저 자신도 때에 따라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세 개 다 지내기가 어렵죠. 저기 조건호 군수님 군수도 하시고 시장도 하셨어요. 근데 구청장은 못 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걸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광역시 있다 도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민선 시대가 돼서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저 시에 있다가 저 어디 도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군이 시로 승격이 돼서 하면 몰라도. 근데 저는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이거 세 가지를 모두 전국 최연소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기록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 장관을 2번 했지만 임명장은 3번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안전행정부 장관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도 3선하고. 제가 개인적으로야 뭐가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성공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더 큰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일관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제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은혜 많이 받은 것이고, 또 많은 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이건 제 힘으로보다는 누군가를 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답하냐,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출마하게 된 부분도 그 일단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수도권에서 안정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지역 기반이 안정된 것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과 가까이 있고, 제가 뭐 시장을 못해서 제가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장을 10년이나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운명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개된 겁니다. 저는 또다시 저를 던지기도 한 겁니다. 저 개인은 없다고 민선 김포군수 출마하실 때 제 스스로에게 되뇌었지 않는가. 지금 그것을 외면한다면 저는 또다시 저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던진 겁니다. 이제 정말 인천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이 저희 운명이고 저희 사명이라면은 제가 그거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장관하는 거 국회의원 걸 다 내놓고 한다는 게. 사실 장관도 그 당시엔 제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제가 유일했거든요. 저는 농림부 장관 때도 국회의원 겸직 장관. 국회의원 겸직 장관을 3번 한 것도 저밖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까운 자리, 안정된 자리를 내놓고 내가 모험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왔고, 근데 제가 개인의 욕심을 부리고 제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은 지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고통 속에 빠뜨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건데 3가지였어요. 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학재 의원도 와 계세요. 첫 번째가, 이학재 의원 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아끼는 후배입니다. 저는 임명직 때 전국 최연소 구청장을 했지만 이학재 의원은 선출직으로 전국 최연소 구청장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또 제 후배고, 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5년 하다가 농림부 장관으로 가면서 또 이학재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농림부 장관 같은 얘기를 하려면 너무 다 길기 때문인데 정말 제가 얼만큼 사심이 없는지를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빨리 다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학재 의원이 비서실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랑하는 이학재 의원이 인천시장을 출마할 준비인데 제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 고민. 2번째는 사실은 저희 형님 때문에 또 고민했습니다. 형님이 인천에서 건설을 하는데 이제 형님은 이제 제가 또 피해를 주는구나. 형님은 과연 어떻게 인천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김포에 입찰조차 참여를 한 역사가 없는데 나를 그동안에 내가 도움을 받았지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했는데, 나는 결단코 형님 사업과 관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해 본 역사가 없어요. 형님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나 이렇게 나가보자 하니 자기로서는 이제 참 힘들어졌다. 그런데 내가 희생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리고 이학재의원 이제 이학재의원이 꿈꾸는 그 정치도 인천을 좀 이제 바꿔서 이제 제대로 된 시장이 되어서 시민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했던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잘 이해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잠시 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눈물 나게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뜻을 같이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풀리지 않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그렇게 키워준 김포. 이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갔습니다. 휴가를 이틀을 내고 첫날 제가 혼자 차를 몰고선 김포 한 바퀴를 다 돌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당직자하고 유지분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크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복이 김포의 유정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유정복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국가적 시대적 부름을 외면한다면은 제가 그때 20년 전에 가졌던 저만을 위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이 현실 앞에서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민들도 사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릴 수밖에 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크게 보답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처음에 오니까 뭐 낙하산이네 뭐 또 뭐 김포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다 있는 거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기 초등고등학교를 다니고 구청장을 지내고 30년을 살았고 본가가 인천이고 그런 제가 고향으로 해서 모든 걸 던져서 헌신하겠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건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거는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장 출마를 하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적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일에 있어서는 좀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거쳐온 모든 기관, 조직은 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참 안타깝습니다. 인천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천이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까? 인천이 어떤 곳입니까? 인천은 역사적 고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근대화 산업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개항이 일어난 것이고 개항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모든 기반사 시설이 시작된 건 아닙니까? 철도도 여기서부터 경인철도가 시작되고 고속도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심지어는 문화가 들어온 것도 짜장면도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선교도 이쪽 인천에서 시작된 것이고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 될 이 인천이 서울의 마치 위성도시처럼 대한민국의 관문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관으로 뭐 또 무슨 다른 직위로 장관으로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천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인천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그 주인의식과 정체성, 그래서 제가 300만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뭐 누구누구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만큼 주인정신을 가져봤을까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너무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한번 분노해 본 적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인천을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인천입니다. 이것은 인천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인천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경쟁력을 갖추어갖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시장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제가 갖고 있는 행정 경험, 역량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정치한 거 많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천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인천을 발전시킬 것인가. 제가 힘 있는 시장이 된 게 제가 힘이 이렇게 셉니까? 힘은 다른 분이 세죠. 저는 정말 정부의 지원 협력을 갖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 있는 시장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이 부분을 다 엮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 가까우니까 무조건 대통령만 바라보고 지원만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측근들이 다 들어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한 자리 할 생각들밖에 없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인수위 구성하지 않겠다. 대신 예산 확보팀 구성하겠다. 그때 예산이 이루어지는 순기를 잘합니다. 제가 각 부처 장관 다 만나고 실무자 국장까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가을 가서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시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청 기자실에서 첫 번째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시장이 된다면 시장 비서실장은 공직자에서 가장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 발탁하겠다 했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되면은 이게 다 내 세상이고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일관된 제 행정 철학입니다. 저는요, 저하고 같이 공직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의 철학을 압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획이 아니라 집행, 실천이고 책상이 아니라 현장이고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이것은 저희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연대를 바꿨겠습니까? 제가 앉아서 하면 저 편합니다. 그러나 앉으면 저를 잘 보실 수 있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처음에 앉아서 의자 좀 돌려 앉으시죠 했겠습니까? 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시민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말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어린 걸 합니까?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인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정치 활동을 하면서 20년 동안 왜 저를 지켜주셨을까? 그 답은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특출난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진실하고 자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허위입니다.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면 저는 공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고 제가 저로 인해 갖고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하는 시민들이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저는 공직을 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시장 선거를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시는 탄력을 받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사실 도덕성 문제, 뭐 각종 그분의 처신, 철학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란 걸 정의할 때 선거는 후보자 바로 알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거 때 어느 후보자가 잘 하겠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특이한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직능단체를 만드는데 알았습니다. 그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합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충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제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어떻게 할지를 제가 다 강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은 시장이 되고 나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들은 선거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편해집니다. 저는 거꾸로입니다. 선거를 할 때 물론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전 가벼워요. 내가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선거 후에 힘듭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그 엄중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던져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즐겁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어떤 목표고 또 그것이 저의 성취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시장 선거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또 미래의 희망과 비전도 그렇게 엮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은 뭐 정책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쉬운 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한 2주 전부터 정책 발표를 쭉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며칠 이제 1탄 1호 공약 발표하고 이제 2호 3호 계속 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공약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솔깃할 거 다 갖다 붙여대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1호로 한 게 KTX 이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제가 국회 국토위에서 5년 동안 하면서 검토하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왜 안 됐을까 해서 이제 KTX를 새롭게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만드는 건데 이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수인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협교로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철도로 되어 있고 이 수인선을 갖다가 어촌역에서 수원역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한 1,500~600억이면 돼요. 전액 국비로 그렇게 됩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비 부담이 없어요. 이것은 전문가 검토와 또 관련 기관의 얘기를 전부 다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인선을 연장해서 강릉까지 준고속화 철도가 갑니다. 이제 인천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에 가는 거죠. 광주에 2시간 가고 부산까지 2시간 20분이면 가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계획도 치밀해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는 모든 것을 만듭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논쟁이 되길 기대해요. 자, 누가 실현 가능한 얘기냐. 자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렇게 시민을 속이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대면 뭐하냐.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뭐 4년 전에 뭘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그 일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 시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돼서 하루 기분 좋고 박수 치고 뭐 샴페인 터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하면서 인천이 바뀌어갈 때 거기서 감동을 느낄 때 역사가 바뀔 때 그때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거든요. 저는
나중에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생활 철학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 길어졌지 않습니까? 시장 된다고 해서 제가 평가받는 거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끝났을 때, 아니 더 그 훗날 유정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뭐 행복했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고, 아니면 자랑스러웠다, 아니면 의미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성공이지 그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인천의 리더 여러분들, 정말 인천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고백을 다 해보시자고요. 나는 잘나고 능력 있고 지위 높고 많이 갖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전해주고, 그 누구인가가 보람을 전해주고, 그 누구를 성취시키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여기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하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지도자가 보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시장만 그런 자기 성취와 욕구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리더들이 야, 인생이란 건 이런 것이다. 저는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면은 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누가 좋죠?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인데,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인천이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 인천이 경쟁력 높은 사회가 됩니다. 인천이 당당한 인천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인천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인천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겁니다. 저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지방선거로서의 의미로 이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인천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서 진정한 시장이 참 인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인천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저희 꿈이고 소망이고, 그것은 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인천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인천의 발전이고, 내가 지성인으로서 또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인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그런 얘기 하시면 누구나 다 잘한다 하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바라기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고 평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쳐온 길, 안전행정부 직원 어느 누구한테든지,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어느 누구한테든지, 무시청 직원 어느 누구한테든지 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전화해서 알아봐 주십사. 물론 그 가운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 이겁니다. 또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그것도 그대로 받아주십사. 어떻게 그 외에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부분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는 그런 겁니다. 선거 때 아무리 휘황찬란한 어휘를 남발을 하고 공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정말 인천을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과 함께 인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시대적 여망을 갖다가 잘 이해한다면 인천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